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무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곧 가겠지만 올해 겨울 추위는 어떨지 또 걱정입니다. 갈수록 이상기후, 기후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비상한 대책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인 이정모에서는 심층 탐구 주제로 기후위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진행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정모 관장님이 PPT를 갖고 강의를 하듯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학생처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모 관장님이 PPT를 준비해 오셨고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정모 관장님의 알아보자 기후위기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로는 다 기후위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기후위기야? 아유, 더워지고 있잖아. 예. 근데 우리 다 숫자로 얘기하지 못하면 얼마나 더워졌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기후위기인데 뭐 더 추워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후위기를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큼 있을까? 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녀들에게 겁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무슨 보수 학부모 단체가 예. 국가권익위원회에 무슨 고소 뭐 고발 이런 것도 했어요. 학교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 아동 학대다. 뭐 그런 것도 오니까 또 교사들은 또 요즘 시대가 약간 위축되고 그런 것도 위축되죠. 예,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장학사분들하고 했더니 그런 건 무시하시라고. 지금 기후 위기가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극복이 될 문제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뭐 참고 하지만 잘 하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일견 거기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막 들었거든요.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후 변화의 기후위기를 듣고 왔더니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는 애를 안 낳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후 변화란 문제를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BBC 방송국에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사기극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때 200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 2004년, 2005년쯤 나왔거든요.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를 강의하잖아요. 그럼 다 그거 보고 와가지고 아유 교수님 말도 안 돼. 다 BBC에서 그런 거 했다니까요.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누구도 기후 변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과대하고 무섭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체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런 슬라이드 막 있었어요. 자, 그린란드 얼음이 다 녹으면 몇 미터나 해수면이 높아질까? 또 남극이 다 녹으면 몇 미터나 높아질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남극이 다 녹으면 얼마나 높아질 것 같아요? 해수면이? 글쎄요, 한 2m? 2m 갖고 우리가 걱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한 10m쯤 되나요?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요 해수면이 60m 올라집니다. 60m나요? 네, 60m 올라가요. 어떤 방송국에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410만 년 전 지구가 돌아간다면 이게 막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륙의 상당 부분이 잠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겁먹단 말이야. 그래 이 다큐멘터리 특징이 뭐겠어?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극복합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남극의 얼음이 다 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워서 해수면이 높아지긴 할 거다. 어떤 섬나라도 없어진다. 하지만 60m니까 우리는 난리가 날 거야. 그거는 아니다 생각해요.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이런 걸 했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정합니다. 2015년에 정했어요. 유엔에서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15개를 정한 거죠.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빈곤 퇴치였어요. 두 번째가 기하 종식, 세 번째가 건강과 웰빙, 네 번째가 교육, 다섯 번째 성평등, 여섯 번째가 물과 위생 이런 거였습니다. 이때 기후
변화와 대응은요 13번째였어요. 아, 밑으로 내려가 있었군요. 제일 끝에 있던 거죠. 뭐 중에 뭐가 더 중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1번부터 보게 되잖아요. 소개할 때도 1번 뭐예요, 2번 뭐예요, 또 강의할 때 뭐 그 10번 이후는 다 설명도 안 해주는 겁니다. 위에 게 아무래도 강조가 되죠. 예. 근데 2015년만 해도 13번째였는데 예. 2015년 13번째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에 13번째였던 게 불과 8년 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기후 변화가 빨리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지질 시대로 표현하잖아요. 예. 지질 시대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눠요. 예.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했다고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예. 초등학교 6년 했어 수고했어 다 졸업하고 반만 중학교 가자. 예. 중학교 3년 했어 수고했어 반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자 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어차피 초등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예. 그러니까 12년 한번 들으면 1학년부터 12년까지 쭉 가르치면 되지. 가르치면 되지. 왜 귀찮게 6년 3년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졸업을 시키냐. 귀찮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배워야 될 내용과 학습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같은 곳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하고 졸업시키고 3년하고 졸업시키고 하는 거죠. 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뭡니까? 옛날 생물 시대, 중간 생물 시대, 새로운 생물 시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도 뭐냐면 그때 살고 있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멸종이 생깁니다. 멸종은 다른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왜 누가 멸종했으니까 그대로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하셨죠. 예. 예. 근데 편집국장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그 전임 편집국장 임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임 편집국장이 나갔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멸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 공룡 좋아하시는지 알잖아요. 예, 예. 하여튼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걔네가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의 생명의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명의 멸종이 나쁜 건 거죠. 왜 예. 내가 멸종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끊임없이 멸종으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데 고생대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생 들어오자마자 중생 들어오자 멸종되고 중생대 끝난 5번째 대멸종, 공룡대 끝난 5번째 대멸종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멸종할지 모르지만 한 30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 6번째 대멸종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 있다 일어날 거다. 근데 이게 10,000년 할 때도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길다고 생각했고 500년 할 때는 과학자들이 말이야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500년도 충분히 많이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합니다.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또 최고 포식자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물도 가장 많이 멸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3억 년 동안 바다색에 꽉 깔려 있던 삼엽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삼엽충은 최고 포식자는 아니죠. 많았던 거예요. 또 중생대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예요. 걔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는 아니어도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도 반드시 멸종해요.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 내지 가장 점유를 많이 했던 개체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나 가장 생물량이 많은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최적화된 생명체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 인류세 얘기했잖아요. 6번째 대멸종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인류세인데 인류세의 시작점이 1950년이 45년이니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냐? 누구죠? 인류예요. 사람입니다. 또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뭡니까 지금? 생물량이요? 네, 생물량. 킬로그램을 쳤을 때. 그것도 사람인가요? 사람입니다. 물론 개미도 사람만큼 많아요. 근데 개미는 최소한 12,000 종이거든요.
사람은 한 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 포식자든 생물량이든 절대로 이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대멸종에도 95% 멸종은 5%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6번째 대멸종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앞에 다른 생명이 싹 사라지더라도 거기 새로운 생명체가 생긴다면 우리에겐 멋진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건 역사에서 보니까 최고 포식자든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들은 절대로 그 멸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다. 이게 여기서 바로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새로운 생명이 생길 걸 우린 진화라고 하잖아요. 예. 진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멸종입니다. 누가 멸종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연스레 보니까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결국 뭐냐면 기후 변화가 생기면 멸종이 되고 멸종에서 빈자리 생기면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지금까지 일어났던 멸종과 기후 변화가 우리가 고마웠던 이유죠. 그 옛날에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되고 그러다 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금성이 90기압인데요. 지구는 1기압이잖아요. 근데 금성보다 지구 훨씬 큰데 어떻게 대기압이 적을까 이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지구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60기압을 시작했어요.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도 60기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60기압이면 얼마냐면 바닷속 600m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상에는 아무도 못 사는 거였어요. 누가 올라면 캔 짜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구는 다른 천체와 달리 다른 태양계 다른 행성과 달리 고체 금속 내과 액체 금속 외액이 있으면서 액체는 흐르잖아요. 금속 주변에 금속이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에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바다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바다 덕분에 10기압까지 떨어져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10기압도 여주 높아요. 바닷속 100m의 압력이거든요. 근데 지구는 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멘틀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상에서는 화산이 별로 드물지만 바다 속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산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화산에서 마그마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나오면서 바닷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이산화탄소 결합하죠. 탄산, 칼슘, 조개 껍데기 재료, 탄산, 마그네슘, 흙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억 6천만 년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드디어 0.0002기압까지 떨어졌어요. 그 660기압에서 0.0002기압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때는 대기압도 1기압이 된 거예요. 1기압이 100%니까 0.0002기압은 0.02%입니다. 0.02%를 우리는 200ppm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1억 6천만 년 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200ppm에서 올라가면 300ppm, 또 200ppm 있다가 또 살짝 올라 300ppm, 200, 3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보통 2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0.0004기압, 0.04%, 400ppm이 된 겁니다. 아니 1억 6천만 년 동안 잘 200ppm을 유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늘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대단한 거예요. 1억 6천만 년 동안 0.02% 유지된 것을 우리가 0.04%, 참 100년 만에 했으니까 인간이 얼마 대단한 존재입니까? 작년 5월 달에는요. 이게 420ppm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7월에는 424ppm이 넘어섰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봐요. 0.02에서 0.04가 됐다는 거면 겨우 0.02% 늘어난 거잖아요. 2배잖아요. 네, 근데 겨우 0.0이지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겨우 0.0이지만 2배인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의 파란 원은 대기 중에 있는 총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빨간 원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예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죠. 사실은 저보다 한 3분의 1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면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간 거죠. 바다 녹아 들어가서 공기 중에 이만큼 있고 바다에다 수면도 높아지고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많거든요. 저 메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산화탄소는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질 단위잖아요. 근데 메탄은 ppb 파트 퍼 빌리언 10억 분질 단위예요. 상당히 사실 양은 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탄 중요하지만 메탄보다 사실 이산화탄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메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산업 얘기합니다. 공장 때문에 이렇게 문제야 그러는데요. 의외로 산업계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대니까 벌금 안 내고 돈을 벌어대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배기가스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지키는 거죠. 지켜 자기의 덜 벌어겠건 원래 자본가한테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게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이거 메탄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목축과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이게 저 유럽 데이터, 유럽은 목축이 60%, 화석 연료가 40%예요. 화석 연료 주 어디가 석탄 화력 발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고기, 우리가 집에 따른 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논입니다. 아, 논이요? 논에서 많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썩을 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메탄이 되는데 논은 뭐예요? 물 속에 잠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이에요. 논에서도 무수히 많은 생명이 죽고 막 그러는데 썩으면 메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가지고 그래 농부들에게 농부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이 우리를 고생해서 쌀을 주신 분에게 뭐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정말 동물이 사라진다고 느낍니까? 아니요, 뭐 크게 실감은 잘 안 돼요. 우리 볼 때부터 없었으니까. 볼 때부터 없었을 때 아닌데 사실은요, 그 척추동물, 등뼈가 있는 동물, 육상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요, 사실 줄지 않았어요.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뭐가 줄지 않았냐면 생물 양이, 개체수가 킬로그램이. 종은 준 거죠. 그렇죠.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고 0.1%만 가축이었어요. 이제 10,000년 전이면 농사짓기 시작한 지 20년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99.9였던 야생동물이 3%로 줄어들고 0.1밖에 안 됐던 가축이 97이나 된 거죠. 97 가운데 32가 인간이에요. 65가 가축입니다. 인간 32%몇 종류입니까? 이야. 32%요. 32% 차지하는 인간 몇 종류죠? 한 종류 사람 어쨌든 뭐 피부와 관계 없더라면 한 종류 아닌가요? 한 종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단어를 그 과학자는 쓸 수가 없어요. 레이스라는 단어를 조금 과학에 퇴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왜 흑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누구는 백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백인과 사이에 태어난 애와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애가 또 애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휴먼이죠. 하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32% 차지하는 인간은 한 종이에요.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 몇 가지나 생각할 수 있어요? 몇십만, 몇백만 뭐 이렇게 그 규모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류로 치면요. 따져볼까요? 소, 말, 염소, 양, 개, 뭐 닭, 고양이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돼지, 오리, 거위, 뭐 닭, 라마, 알파카 해 전 겨우 10가지 생각했네요. 아마 불과 수십 종에 불과할 겁니다.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 양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면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태계가 되게 허약한 생태계, 아픈 생태계라는 뜻입니다. 이때 누군가 한번 뻥 치면 그 생태계 끝날 수가 있어요. 이 뻥이 뭘까? 우린 그걸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룡들이 멸종할 때 그랬어요. 공룡들이 멸종해도 만약에 운석이 부딪혀서 멸종하잖아요. 근데 운석이 부딪히기 전에 먼저 데칸곤, 인도 데칸곤으로 만드는 이런 화산이 터져요. 이제 또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터진 다음이나 공룡 생물량이 똑같아요. 종류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생태계죠. 이때 운석이 부딪히면 끝장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자면 지금의 마지막 한 방이 뭐가 남았을까?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아래 있는 점선 그래프가 멸종의 누적 곡선이에요. 이 점선 그래프가 멸종의 누적 곡선. 누적 곡선이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멸종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웠겠죠. 그러니까 생태계 속에 한 빈자리 생기면 두 자리 채운단 말이에요. 그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멸종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생태계 빈자리에 다른 생명이 생기기 전에 또 옆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망, 먹이사슬 생명망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망이 그물이 숭숭숭 새버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아주 아픈 생태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가축 사육이거든요. 그 이한기 기자님은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뭐 삼겹살이 뭐 공기처럼 있었나요? 아니요. 저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해요. 1981년 8월 15일 점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제가 고3 때였거든요. 예. 고3 때였는데 고3이 방학이죠. 방학 때지만 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8월 10일 광복절이잖아요. 선생님이 하루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삼겹살을 해주셨어요.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삼겹살은 돼지고기 부위 이름이지. 고3이요? 네, 고3 때. 그 삼겹살 처음 먹은 게 아니라 삼겹살과 소주를 함께 처음 먹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뭐 시장에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고요. 그냥 그 삼겹살 처음 먹었는데 그때 삼겹살은 메뉴가 아니었어요. 부위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엄마가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고기를 얇게 저면서 구워주셨어요. 아 로스라고 불렀나요? 네, 로스구이라고 하죠. 로스. 그때 정말 너무 맛있는 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학교가 자랑하죠. 야, 너 로스구이가 뭔지 알아? 로스구이란 거 있잖아. 돼지고기 얇게 썰어서 막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먹어본 돼지고기는요 다 물에 젖어 있었어요. 찌개나 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수육, 돼지고기 수육이란 메뉴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건 어디 뭐 장례식장 가도 할아버지들이 드시는 거지. 난 구경도 못했던 거예요. 수육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친구들이 보면 한 달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 로스구이를 먹어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아, 그 삼고 시대죠. 시대의 시작점 같은 거죠.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계속 삼고 그쵸. 호황이었으니까. 뭐 설마 뭐 전두환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 알아서 그러지 않을까? 시기가 그 흐름을 탄 세계가 전 세계 폭발 성장이다. 대만 딴날 뭐 싱가포르가 훨씬 더 빨리 발전했죠. 전 세계 그랬어요. 그 1970년, 1980년에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을 보면요 한 36% 늘어나잖아요. 아 연결이 돼 있군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니 저기 막 늘어나는 거야. 자기 소득이. 내가 100만 원 벌 때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렇다고 500만 원 번다고 밥을 5그릇 먹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먹는 메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류는 자연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렇죠. 제일 저도 유럽 데이터여가지고 우리한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일 윗줄 봐요. 소, 돼지, 닭, 메뚜기, 밀웜을 색깔로 해놨잖아요.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40%, 돼지는 55%, 닭은 55%래요. 뭐 말이 되면 우리 돼지는 뭐 소는 껍데기 빼고 다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버릴 게 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럽 사람들 소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40%래요. 근데 거기 봐요. 그 아래 두 칸 보면 단백질 1kg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CO2 이랑선 이산화탄소 이퀴벌런트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예요. 소고기 파란색은 소고기 1kg 발생할 때 약 50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료마다 어떤 건 25kg, 어떤 건 55kg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비교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소가 50kg 발생하잖아요. 초록색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8kg 발생하고 닭은 6kg 발생해요. 또 필요한 먹이 아래서 두 번째를 보면 소고기 1kg 만들 때 필요한 먹이가 25kg이에요. 돼지는 6, 닭은 3kg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안 먹으면 50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25kg의 먹이를 생산해서 땅으로 다시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를 생각할 때 고기를 안 먹고 사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채식주의가 좋아요. 저는 25년 전부터 채식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고기 자주 먹고 오늘도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채식주의자인데 고기를 먹어요. 얼마나 계속 얘가 왜 고기를 먹을까요? 고기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고기 안 먹으면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또 고기를 사 먹어서 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채식주의자고 코에서부터 배까지는 이런 육식이란 거예요. 내가 괴롭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날씨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채식주의자 사는데 다 채식주의자인데 안 돼. 자기는 고기를 먹는다. 너무 괴롭다. 고기를 안 먹고 못 살겠다. 근데 보니까 고기를 아예 먹는 게 아니라 소고기만 빼도 지구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구나. 근데 저 그래프를 보니까 소고기가 어쨌든 그 환경에 미치는 그 안 좋은 영향 수치는 굉장히 그 절대적이네요. 절대적이죠. 다른 고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건 또 하나 밀웜
저게 보면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저걸로 그냥 대체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식량이? 근데 먹기 싫잖아요. 아, 그렇죠. 예, 먹기 싫습니다. 밀업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저는 안 먹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아무리 좋아도 저거 갖고 환경 좋아도 내 입맛이 안 땡기는데 예. 막 눈에 싫은데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느낌이 오잖아요. 봄과 예. 사라진다는 게. 근데요, 그 숫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30년. 예. 근데 최근 30년을 보면 예. 잘 볼게요. 겨울 볼까요? 겨울은 추운 겨울은 109일에서 87일로 22일 줄었어요. 시원한 가을은 74일에서 69일로 4일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이에요. 더운 여름 98에서 118일로 20일이나 늘었어요. 봄 85일에서 91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봄과 가을이 줄었다고 느끼지만 가을은 줄었지만 사실 봄은 어떻게 해요? 늘었죠. 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봐야 돼요. 아니 옷 장사하는 사람이 야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있어? 봄은 조금 갖다 놔야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봄옷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딩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죠. 예. 저기 그러면 전체적인 경향성은 따뜻한 쪽의 날짜가 좀 늘고 추운 쪽의 날짜가 준 그렇죠. 거네요. 춥고 시원한 계절은 줄고 예. 따뜻하고 더운 여름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봄과 가을이 바뀌었다고 줄어든다 느낀 게 뭐냐면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요. 옛날에 11월에 시작하던 겨울이 지금 12월에 시작하고 예. 3월에 시작하던 봄이 2월에 시작하고 예. 6월에 시작하던 여름이 5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막 다르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때 이서방 내가 이제는 기력이 떨어졌나 봐. 아니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요. 저희 장인어른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진 겁니다. 예. 저 제일 위가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여름의 온도에 따른 분포 곡선이에요. 예. 거기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점을 쫙 잡아 당기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아래 그래서 평균 이 50년대 80년대까지 평균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다 에어컨이 있죠. 예.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도 에어컨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그래요. 그때까지 그때 그렇게 가난했군요. 그러는데요.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 에어컨 쓰잖아요. 예. 그때는 1980년대까지는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극단적인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덥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2000 초반까지도 뭐 며칠 안 덥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이거 빨간 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60시간 동안 에어컨을 안 끈 시간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진 게 뭐냐면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팡팡 트는 이유는 노인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예.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 개발되면서 전기를 조금 먹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죠. 전 세계가 1880년부터 기후 측정을 시작했어요. 예. 제가 2019년에 라디오에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인류가 등장해서 가장 더웠던 20년이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가장 더웠던 20년은요 1998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년 치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을 더해서 20년이 제일 더웠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질문 받을 때 편했어요. 가장 더웠던 20년은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이에요. 놀랍게도 2021년에 똑같이 질문 받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이전 20년이 가장 그렇죠. 2021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죠. 20년이 가장 더운 20년 대답했습니다. 제 늦둥이 들 때는 2001년생이에요. 어느 날 막 오더라고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점점 지구가 더워지는 걸 느껴 그러는데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더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장님이 이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들이 2015년생이에요. 걔네들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살다가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7년이 어땠냐면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 가장 뜨거웠던 7년을 살다가 학교 갑니다. 그 중에 3년은 마스크 쓰고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7년은 가장 인간이 등에서 가장 뜨거운 7년이었지만 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시원한 7년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면. 그렇죠. 예. 인생에 있어. 예. 나 아니랄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죠.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2022년까지 포함해서 가장 뜨거운 8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슨 만화에 사실 심슨 만화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심슨 만화의 다른 대사인데 사람들이 저걸 똑같이 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애가 얘기한단 말이야. 아유 올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7년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얘야 올해는 네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시원한 7년이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과학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그럴 것이야라고 느낀 거를 지금 데이터와 팩트로 지금 그게 맞다라고 그렇죠.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수면, 그러니까 남이 60도에서 북이 60도까지의 해수면을 본 거예요. 예. 남이 끝에 가면 90도잖아요. 예. 남이 60도면 남극 대륙의 끄트머리가 60도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바다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점선 사이가 최근 30년의 평균 온도입니다. 바다가 요와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주황색이 2022년이에요. 예. 2022년도 더운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2022년이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어요. 2022년 지난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위로도 이제는 다른 회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까만 게 2023년입니다. 엄청나네요. 21도를 드디어 한번 넘쳐선 거예요. 4월 달에. 예.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요. 21도 넘었지만 4월 달이에요. 4월 달보다 딴 그래프에서 4월 달에 이미 다 내려오고 시작하잖아요. 좀 꺾이죠. 예. 근데 올해 4월에 꺾이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예.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경고가 시작. 올해 만만치 않겠구나. 야. 근데 이게 바다를 평균을 비교해 보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빨간색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보다 시원하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덥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 제일 위에 날짜를 보세요. 2022년 12월 31일이잖아요. 2022년 12월 작년 말에는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보면 어떻게 파란색이죠. 예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니냐 현상이었습니다. 라니냐 현상이 작년에 그 생각보다 덜 더웠던 거예요. 근데 올해 4월이 되니까 날짜 뭐 올해 4월이잖아요. 빨갛게 변했잖아요.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냐면 엘니뇨, 이거 더워지는 것을 이제 경고하게 된 거죠. 아까 4월까지였잖아요. 저번에 소개했던 얼룩소의 윤신영 기자가 열심히 또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파란 그래프와 이제 빨간 그래프 쪽을 보시면 파란 쪽은 이제 80년 가깝고 빨간 쪽은 최근에 가까운데 전 세계 해수면 온도입니다. 왼쪽 보면 평균에서 뭐 옛날은 이제 주로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다가 좀 빨간색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요? 예년의 그래프가 푹 떨어져서 점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사실 바로 그 위에서 살짝 움직이겠지 아니라 이거 떠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30년의 평균이에요. 평균이면 높냐 낮은데 당연히 그 파란 쪽으로 80년 쪽으로 오면 다 아래쪽에 있죠. 그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의 그래프는 작년 그래프하고 8월 달에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차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썸짓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해수면인데요. 이건 이제 대서양만 보는 거예요. 대서양도 비슷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의 온도는 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치만 가을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북반구가 넓나요, 남반구가 넓나요? 북반부가 넓은 거 아니에요? 남반부가 넓죠. 북반부는 주로 대륙이 있고, 그러니까 남반구에 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도 북반구 영향보다 남반구 영향이 크겠죠. 지금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남반구는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더 큰 바다가 겨울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막 점점 바다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어떻게 돼요? 남반구가 더워지겠죠. 여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니뇨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엘니뇨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엘니뇨는 9월 말 돼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과학자 예상하기 어려워요. 왜?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또 새로운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유럽 뉴스를 딱 보다 보니까 여름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케르베오스
세르베우스 히트웨이브. 아,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세르베우스가 뭐야? 세르베우스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세르베우스가 그 케르베우스라고 하는 게 원래 페르베우스인데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저승 문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저승 문지기가 이 케르베우스가 저기 나옵니다. 해리포터에. 해리포터는 플러리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거기다 무시무시한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앤 롤링이 거기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뭐 플러리나 알았지, 뭐 케르베우스 알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열풍이 닥치니까 히트웨이브가 오니까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마치 단테의 신곡을 읽은 마냥 케르베우스, 세르베우스라는 단어를 알게 됐죠. 무시무시한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10,000명이 죽기도 했거든요, 유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지옥 같은 더위야. 그러면서 인터넷에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기후가 저 정도로 험악해졌다 이런 그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우리도 더 그런 더위가 없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글로벌 워밍이라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글로벌 보일링이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끓고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온난화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구 열대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니 온대 다음은 열대 지방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열대 지방은 다 생명체 살잖아요. 그렇죠. 열대 지방에도. 근데 보일링은 워밍은 좋다는 거 맞는데 보일링은 끓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유엔 사무총장 걱정해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순화시켜서 지구 열대화라고 순화시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찬수 기자, 중앙일보의 그 환경 기자 이런 분은 이걸 전 솔직하게 지구 비등화라고 표현하죠. 끓고 있다. 끓고 있다. 비등점 할 때 그 비등이죠. 그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구 열대화라고 했었는데 아주 그럴 때가 아니다. 지구 비등화라고 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1.5도 이거 제가 살고 있는 백마역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코레일 어떤 분이 고객님께서 열차를 이용하시면 지구온도 1.5도 저하에 기여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고맙죠. 기후 변화에 관심 많은 분이에요. 근데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탄다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도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걸 1.5도에서 막자는 거죠. 저것도 오해하신 거예요. 기후 변화에 관심도 많지만 오해하신 거죠. 그런 분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1.5도 하니까 1.5도가 살기 좋은 온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1도 올랐어요. 1.1도 올랐는데 폭염 발생 비수가 4.8배, 가뭄은 2배, 호우는 1.3배가 늘었잖아요. 50년에 한 번 오던 더위가 1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렇죠. 1.5도가 되면요. 폭염 발생 빈도가 8.6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50년에 하던 게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가뭄은 2.4배, 호우는 1.5배가 늘어납니다. 강수, 태풍 강도는 10%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1.5도만 돼도 도시 인구 가운데 3억 5천 명이 먹을 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도가 언제 올라가느냐? 오늘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미 1.5도 될 겁니다. 옛날에 1.5도 막자가 막 그랬었는데 힘들어요. 근데 1.5도는 이렇게 뭐 산호초가 막 소멸하고 산호초가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70에서 90%나 소멸합니까? 네. 이게 문제거든요. 원래 산호의 역할은 뭐냐면 바닷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와 칼슘을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역할인데 이산화탄소 많아지니까 산호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더 악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호초가 소멸되면. 네. 그러니까 기후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뭐 보건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식량과 물이죠. 우리 식량과 물 걱정이 없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이미 은퇴한 공무원인데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가끔가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니네가 전쟁을 알아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몰라요. 85세는 돼야 그 10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한반도에 그런 적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누군가 전쟁을 경험했었죠. 한 가족에서.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도의 충격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더워지는 지역이 있고 추워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수나는 지역이 있고 가뭄 나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고 한 나라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도 돌아서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1.5도에 좀 됐다면 온갖 사회 갈등, 국제적 분쟁 때문에 더 많아서 갈등과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동등한 비교는 아니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짜증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짜증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게 분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물과 식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생필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많이 팔고 배를 수출한다고 해도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장 보더라도 뭐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이 전 세계 한 25에서 30%라는데 네. 직격탄을 맞아서 밀값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동의 봄이 있었잖아요. 민주화 시대. 그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그러니까 폭염이 들어요. 근데 밀은 선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 생산량이 15%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동 지방은 거기서 밀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제 속에서도 사람들 다 참고 살았죠. 그런데 거기 원래 압제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비 있고 막 그런 게 참아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화가 됐죠. 갑자기 막 민주화 열풍이 분 이유가 먹을 게 없으니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1.5도 얘기하잖아요. 1.5도 중요해요. 2도가 되면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은 햇빛이 다 반스에서 나가잖아요. 뭐 만년설이었는데 2도가 돼버리면 그 햇빛이 그냥 바다 해수면과 숲으로 들어온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봉인해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도에서 막다 실패 안 되니까 1.5도에서 막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2도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요? 딱 기아 걸어서 전기를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2도 되면 어떻게 해요? 푹 떨어지죠. 세울 수가 없습니다. 2도에서 세워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에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1.5도 세우는 건 그냥 실패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1.5도 실패했을 걸 망했냐?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1.5도를 제시했을 때는 1.5도 못 막아 2도까지 금방 되겠지 했는데 그동안 과학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1.5도, 1.5도, 1.6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대기권이 꾸준히 오르고 내렸는데요. 마지막 수준만 보면 2만 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지구의 기온이 1만 년 동안 4도가 오릅니다. 최근에는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1도가 커요, 4도가 커요? 4도가 크죠. 4도가 크죠. 그런데 1만 년 동안 4도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1만 년 동안에 4도가 큰 걸 시속 100km 한다면 100년 동안에 1도가 오른 것은 시속 2,500km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100km를 막 운전할 때 자녀들은 뒤에서 정치 규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시속 2,500km 왜 하면 정치 규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년에 4도가 오르면 많이 오른 거지만 생태계가 적응할 수가 있는데 100년에 1도가 올라서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대략 200ppm, 300ppm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산 자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해요. 200ppm, 300ppm 사이를. 거기에 다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해수면도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최근 100년 동안의 이런 변화는 그 어떤 호모사피엔스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마지막 한 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이 하얀 화면이 그 연못이에요, 연못.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는데 매일 2배씩 늘어난대요. 매일 2배씩 늘어나는데 25일 때 저 구덩이만큼 자랐어. 그럼 이거 다 채울려면 얼마나 걸릴까? 초등학생 때 물어보면 한 1, 2년 걸리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점이었다가 25일에 저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쵸. 2배로 늘었어. 제가 보기에는 25일 미칠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잖아요. 그렇죠. 지수함수가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25일이잖아요. 25일, 26일, 27일, 그렇죠. 28일, 29일이에요. 와. 29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안락해 보여요.
예. 아직 여유가 있네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30일.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28일일지 29일일지 모르겠어요. 예. 마지막 순간에 있는 거예요. 아,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원인이 달라요. 지난 5차례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 다 자연적인 거였어요. 예, 예. 뭐 화산이 터지든지 운석이 부딪히든지 뭐 대륙이 합치든지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뭐죠? 사람. 사람이죠.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적일 때 그 생명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 책임 아니고 속수 못 챙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왜 우리가 화산을 막겠어요. 대륙이 합쳐진 걸 막겠어요. 인간이 저지른 일이니까 예. 우리만 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에요. 예.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전환을 언제 기술 개발해 그런데요. 에너지 전환은요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있어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사수도에서부터 뭐 핀테크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의 95% 이미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는 보고 있어요. 이미 기술이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기술을 이용할 건가 아닐 건가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뭡니까? 세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금을 투자하면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물어보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정책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대한 대중교통 많이 타는 거죠. 서울 경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기 최대한 적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식들한테 제자나 자식들한테 야 정치 그거 더러운 거다. 절대로 발 담글 생각도 하지 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정치에 됩니다. 제자를 잘 키웠다 생각한다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빨리 전문성을 획득해가지고 정치를 해라. 너같이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좋은 사람들이 정치 안 하면 어분 놈들이 정치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정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기본적인 도서가 있어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는 책인데요. 그 조천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죠. 저 책이군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제목 들어봤어요. 네,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저 책은 군대도 들어가 있어요. 진중문고 12,0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이 60만 명인데 12,000권이 5명당 한 권꼴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맞나요? 60만에 10이면 50명이 하나 꼴 그런가요? 예. 하여튼 뭐 한두 개 소대 중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기본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인 것 같고요. 기후의 힘은 지질학자가 쓰신 책인데 약간 어려워요. 과학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기후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플랜 드로다운은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요. 이 와중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어떤 산업이 있는가. 그 기술은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얼마큼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 우리 삶을 바꿀 테니까 어떤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그냥 한 100가지 정도를 백과사전처럼 보여줬어요. 그리들은 약간 저는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이 뭐냐면 우리가 다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바꾼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송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저 왜 큰 철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마이크로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송전망에 관한 책인 거죠. 또 교사라면 학생들과 이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 한문정 선생님이 쓰신 기후위기 탄소 중립 수업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단범의 개념 잡는 기후 변화는 또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쓰셨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건 정확하게 교과 과정에 따라 맞추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기후에 관심 없어. 하지만 어차피 인터뷰는 취직할 때 인터뷰해야 되고 진학할 때 인터뷰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기후 변화에 관한 질문을 받겠죠.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선생님 기후 위기가 뭐예요는 초등학생을 위한 책인데요. 요즘은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될 요소들이라고 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책은 저거 말고도 좋은 책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아보자 기후 위기. 오늘은 미니 강의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심층탐구.
이정모 관장님이 이제 강의하듯이 그 PPT 자료 준비한 걸 갖고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왜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지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이제 추천 과학책,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그 추천 과학책 2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물이라는 세계, 저자 염영철 저자인데요. 이것도 지난달 8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환경운동을 한 30년 넘게 해오셨던 분이고 이제 물 관련한 전문가인데 저도 이 취재 때문에 뭐 몇 차례 만나본 팬입니다. 예, 안 만날 수가 없죠. 예. 책 속에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물과 환경에 대한 50가지 이야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인가요? 저는 염영철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여주보 예예. 점거했었잖아요. 뭐 아 그렇죠. 박평수라고 하는 선배와 예. 이분이 둘이 같이 점령해서 예. 박평수 씨는 동네 분인서 알고 있었고 이분 환경과 물 쪽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예. 분이죠. 근데 이제 염영철 씨는 이제 그때 한 거 보서 이거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눈썹도 무슨 멋있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항상 있잖아요. 아주 열렬한 운동가의 특징이 있죠. 온화합니다. 저래서 저게 거기 뭐 여주 보 점거 농성한 사람이면 이 싸나운 사람이겠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순한 사람이 이런 거 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세계인데요. 이 책이 딱 그래요. 이 책은 아주 짧게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뭐 첫 번째가 인류가 화성에서 물을 찾는 이유 딱 요만큼이야. 한 문단. 그다음에 오른쪽에 잠깐 물의 생명성을 보여주고 지구에서 쓸 수 있는 물은 0.007%밖에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왜 0.07%지? 그 지구의 바닷물 중에 90.5%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민물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만년설, 빙하 물 못 쓰는 거잖아요. 지하수, 토양속 이런 거밖에 쓰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지구 전체 물에서 0.007%뿐이다. 근데 운동가신데 이분은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 많은 키워드를 아주 짧게 그러니까 한 50개의 키워드가 있네요. 50개 키워드를 반 페이지에 반 페이지 설명하고 오른쪽에는 그걸 갖고 어떤 세상이 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 읽는데 1시간 반쯤 걸렸는데 저는 이걸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줄 많이 쳐가지고 이거 갖고 슬라이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의 과학이라는 게 요즘의 환경 운동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소중한 물 이야기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값도 싸요. 값도 안 싸네. 14,000원. 책값 비쌉니다. 이게 14,000원인데 이 책 딱 사가지고 그냥 쭉 보시면 우리가 기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식량의 문제가 생기는데 물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고 이런 분야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책으로서 저는 강추합니다. 여기 책 제목 10대와 사회를 연결한다 그랬는데요. 굳이 10대가 저는 60대인데 60대한테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니 출판사 이름도 리마인드예요. 예, 저 처음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리마인드하라 뭐 이런 느낌으로도 와닿고 두 번째 책은 자연의 색깔. 이거는 이제 그린북에서 나온 건데 2020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저자가 뭐 그 체코 TV 방송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책 표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자연의 색깔 이게 약간 금속성에 번쩍번쩍하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흔드니까 지금 저 이쁩니다. 저는 이 책이 내용이 아니라 그림으로 자연의 색깔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고양시에서 독서 대전을 열었거든요. 저는 독서 대전 갔어요. 거기서 득템하신 겁니까? 득템을 샀습니다. 득템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나?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색깔들.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례 보면요 색깔이 나오죠. 하양, 노랑, 황갈색, 주황, 빨강, 분홍, 보라, 파랑 우리가 아는 그런 색깔들이죠. 자 이런 색깔 자연에 어떻게 있는 거야? 쫙 폈어요. 시점에 뭐냐면
자연의 색깔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 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야. 그다음에 이게 하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얀 자연이 이렇게 많아. 동물들 쫙 있잖아요. 하양, 노랑, 황갈색. 이어서 주황, 예. 주황, 빨강, 분홍, 보라. 주위에 가서 멋있어요. 예. 파랑. 너무 반합니다. 예. 우리 자연의 색깔을 많이 보잖아요. 예. 자연의 많은 색깔인데 그 색깔을 모아놓고서 보면서 내가 그 독서전에서 이 책을 완전히 빠졌어요. 초록 보는데 갈색, 회색, 심지어 자연에서는 예. 회색마저 아름답더라고요. 회색의 다양한 동물들, 검정이 있잖아요. 예. 저게 아이들 책이죠. 아이들 책인데 물론 아이들과 책을 같이 보면 큰 책이니까 보면서 동물들, 식물들 같이 보는 거 좋지만 성인들이 내가 자연을 사랑한다면 이 책을 그냥 같이 딱 보고 있으면 그 불멍하듯이 예. 생멍하는데 정말로 좋은 책을 생각합니다. 출판사가 그린북이네요. 예. 그린북이 아이들 책도 많이 나오고 주로 환경에 관한 책들, 과학 책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많이 알려진 출판사는 아닌데 꽤 오래되고 저도 들어본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걸 보고서 그 책에서 다양한 책을 봤더니 훌륭한 출판사더라고요. 그 12가지 그 계열의 색을 그 다루고 있다는데 지금 관장님이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식물들을 12가지 색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또 아주 새로운 시각이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린 총천연색의 자연만 알아온 게 아니라 거기서 노란색을 뽑아도 아름답고 파란색을 뽑아도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게 섞이면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음식 쪽에서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블랙푸드, 그린푸드. 근데 지금 그런 것과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동식물들을 12가지 계열의 색깔로 분류해 놓은 거 참 이색적이네요. 저는 그냥 이런 거 테이블에 집에 탁자 위에 그냥 척 던져놓고 아무달 펴보면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물 관련된 책 한 권 그리고 이제 자연의 색깔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과학인 이정모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